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과학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던 프린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약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슈퍼박테리아라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지는 세균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술은 흥분제인지 진정제인지 또 오용과 남용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술은 이제 진정제에 해당을 했는데 흥분제에 해당하는 약물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물을 어떻게 투여를 하는지,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입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들의 웬만한 약들은 입으로 먹는 걸 텐데, 물론 외상 같은 게 있으면 막 피부에 바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입으로 먹는 것을 좀 쉽게 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나 액체 상태, 정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는 알약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약이나 액체 상태의 약을 먹게 되는데, 입으로 먹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됐을 때 위나 소장에서 그 약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돼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먹지 않고 주사로 직접 그 위치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유는 다 약 종류마다 투여 방법이 다른 이유는 약물이 작용해야 할 곳에 정확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먹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위치에 주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먹었을 경우에 위산에 의해서 그 약이 파괴가 된다든지, 그 약 성분이 파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가 돼버려서 그 약성분이 내 몸속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먹어서 투여하는 약도 있고 주사로 투여하는 약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사 방법에는 인슐린을 주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다가 주사를 직접 놓기도 하고, 또 근육 말고 피하,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주사를 놓기도 하고, 또는 정맥 내에 주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피로 그 약성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사도 있어요. 근데 이 정맥내 주사는 혈액으로 즉시 들어가기 때문에 몇 초 후면 뇌까지 다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약성분이 뇌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지만 너무 빠르고 내 온몸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어쨌든 특정 주사는 정맥내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복강내 주사는 요 배 쪽에 장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외에 입석 점막에 혀 밑에 이렇게 투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아프긴 한데 치과에서 마취할 때 그럴 때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직접 붙이는 약, 후시딘 같은 그런 상처약 같은 거 있죠. 피부에 직접 붙여서 쓰는 약도 있습니다. 각각의 약마다 작용해야 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잘 길러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이제 다 노폐물들도 다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길러져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식사 조절도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음식을 과다 섭취한다면 그 성분이 특별히 많아져서 질병이 날 수도 있지만,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를 하면 내 몸이 그걸 영양분을 잘 이용해서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담배 연기를 마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매연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곳 근처에 어떤 안 좋은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내 몸이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과 식사조를 하더라도 병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진찰이 필요하고, 내가 청결히 사는, 손 씻기도 잘하고, 내가 쓰는 물건들 소독도 잘하고, 그런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랑 살충제를 남용을 하게 되면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데, 이 남용을 줄여서 적정량만 사용을 한다면은 박테리아는 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던 슈퍼박테리아가
다시 항생제가 잘 듣는 경우로 바뀔 수가 있다. 박테리아의 내성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해서 너무 항생제나 살충제 같은 거를 남용하지 마시고 좀 몸이 어느 정도 그 질병에 대해서 이겨낸 후에 좀 마무리할 때 항생제를 사용을 한다면 좋은 질병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항열병이나 말라리아의 매개체인 이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고여있는 물덩이 같은 거를 없애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는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얘가 그 살아가는 방법이 좀 비열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이 사람들처럼 다 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들을 막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고인물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또 엄격한 소독과 손 씻기 얘기했던 거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만 보겠습니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설명하라고 하는데,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일부 세균이 항생제에 면역이 생긴 애가 나타나서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나는 거였죠. 과다한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 알코올은 흑무제일까 진정제일까라고 하는데 진정제죠. 그 이유는 저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술의 주성분인 이 에탄올이 사람을 이제 단순하게 좀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굳이 쓰지 말고. 자, 그리고 약물 투여 방법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입으로 먹는 섭취, 복용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위치에 약을 직접 투여하는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용과 주사 방법이 있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각각의 밤마다 수업 또는 독서, 발표 이렇게 캘린더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